1946년부터 64년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혹은 386세대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게 당연하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면서 자식을 양육했지만 아직도 자식들은 캥거루족으로 함께 살고 있거나 결혼을 한 자식의 자식까지 봐줘야 하기도 합니다. 노부모를 돌보면서 동시에 또 부모로서의 역할도 해야 하는 이런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이 세대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자신들을 자식보다 뒤로 미뤄지는 경향도 있죠. 오늘은 딱 이런 고충을 가지고 있다는 사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시의 만안구라는 곳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어 이렇게나마 제 속을 좀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이제 그만 참고 제 심정을 털어놔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네요. 삶에 낙이 하나도 없고 정말 갑갑해 미치겠어요. 제 억울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60대 주부이자 아들 둘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자동차 관련 사업장을 몇 개 운영하고 있고 먹고 사는 데는 그리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딱히 부족한 것들 없이 평범한 그런 삶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제 실제 삶은 사실 만신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남편과 만났던 그쯤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주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제 위로는 오빠 하나 언니 한 명이 있고 3남매 중 막내로 인천 구월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자영업을 하셨고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이셨어요. 엄마는 결국 셋째인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자영업을 그만두신 다음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긴 애 셋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장남이셨기 때문에 상당히 가부장적인 편이셨어요. 성격은 다정하셨지만 그 깊숙한 뿌리처럼 박혀있는 고정관념은 일상 곳곳에서 튀어나왔죠. 예를 들자면 밥 숟가락을 놓을 때도 밥을 상위에 차리는 순서는 무조건 아버지부터. 좋은 반찬들이 나와도 무조건 아버지 앞으로. 이런 작고 사소한 문제들부터 큰 결정권까지. 우리 집의 모든 권한은 모두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에게 어려운 큰 존재였어요. 아마 제 나이 때 부모님들을 기억해 보시면 거의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의 위치가 느껴지던 건 아버지의 형제들이었던 삼촌이나 고모도 모두 아버지에게 존댓말을 쓰는 걸 보면서였어요. 저도 언니와 오빠가 있지만 언니, 오빠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삼촌이나 고모는 꼬박꼬박 아버지에게 존칭과 극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아빠의 위치가 집안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에 비해서는 많이 다정한 편이셔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하곤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막내인 저를 가장 예뻐해 주셨죠. 가끔 머리도 묶어주시고 달고나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행복했지만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긴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친할머니셨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는 장남이셨기 때문에 저의 조부모님과 우리 새남매까지 총 6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 가끔 삼촌이 한 달이나 2달씩 집에 와서 지내기도 했어요. 삼촌은 외국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 집에서 긴 기간 머무르시곤 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쓰러지신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거든요. 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할아버지와는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은 없었어요. 할머니를 모시다 보니 가족 행사든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 집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든 공백이 없는 집안이었죠. 물론 엄마가 쉴 시간도 없었고요. 우리 집에선 항상 모든 일을 엄마가 해야 하는 게 당연했던 집이었습니다. 저와 언니는 엄마를 도와서 집안일을 했고 제사 음식을 다 먹어서 없어지기도 전에 또 제사를 차려야 할 정도로 1년에 13번이나 제사를 지냈던 집안이었어요. 그 많은 집안일과 설거지는 엄마의 담당일 뿐이었고 저와 언니 말고 누구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았죠. 아버지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 근처를 기웃거리기라도 하시면 할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남자가 왜 부엌 근처에 가느냐고 성을 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주방에 들어가는 건 할머니 사전엔 말도 안 될 정도로 재앙 같은 일이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행동과도 같았죠. 주방은 무조건 여자들이 들어가는 공간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할머니의 남아선호사상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한 건 할머니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종교라고 할 게 딱 있는 분이 아니라 잡교에 가까우셨는데요. 불교와 토속신앙, 미신이 모두 융합되어 섞인 형태의 할머니의 종교는 정말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가볍게 예를 들자면
문지방은 밟으면 안 된다. 오늘은 절대 북쪽으론 갈 일을 하지 말아라. 오늘은 빨간색을 꼭 몸에 지녀라. 팔짱을 끼고 자면 귀신이 붙는다. 돼지띠를 조심해라 같은 비과학적인 것들을 맹신하셔서 함께 사는 모두를 달달 볶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들어주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싫으면서도 믿는 척하며 따를 때가 많았죠.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비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무턱대고 하라고 강요하시는 할머니가 그 나이에도 무척이나 싫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른의 말, 남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니까 그러려니 했었죠. 더 불쌍한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독실하신 기독교 신자셨어요.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모두가 그러하셨어요. 그런데 할머니 앞에서는 기독교라는 걸 절대 티내면 안 되셨죠. 할머니는 기독교인 엄마를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할머니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걸 티라도 냈다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가 믿지 않는 건 모두 그릇된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기독교를 예수쟁이라 모욕하며 교회를 믿는 것들은 돈만 밝히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시던 완전히 옛날 분 그 자체였거든요.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극도로 힘들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싶으셨대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마음속에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고 싶어서요. 그 힘든 시기에 그나마 엄마가 유일하게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은 할머니가 잠드시고 나서 성경책을 읽으며 몰래 숨죽여 잠깐이라도 기도를 할 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도 없이 엄마 짐을 뒤지면서 엄마의 성경책이 발견된 거죠. 그걸 들킨 엄마도 놀라고 기분 나빴지만 더 나쁜 건 할머니의 태도였어요. 할머니는 함부로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본 건 전혀 부끄럽지도 않으셨는지 오히려 몰래 성경책을 숨겼다면서 엄마만 나무라는 태도를 보이셨거든요. 아니, 엄마가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잘 때 혼자서 몰래 기도를 하시던 것뿐인데 그게 뭘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할머니는 그 일로 엄마를 파렴치하고 뻔뻔하다며 완전히 죽이려는 취급을 하셨다고 해요.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게 소름 끼친다면서 말이죠. 그 이후 기독교에 관련된 엄마의 모든 개인적인 물건들을 엄마의 동의도 없이 모조리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셨다더군요.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지만 언니와 오빠는 아직도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충격적인 날이라고 전했어요. 그 정도의 만행을 저질렀으면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집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나 걱정거리라도 생기면 집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그렇다느니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엄마를 괴롭히셨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있는 게 참 가슴 아팠어요. 그렇게 당하기만 하는 엄마의 일생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난 불효자를 좋아해야겠어. 라고 말이죠. 갈수록 아버지에 대해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이 쌓여만 갔어요. 엄마가 저렇게 당하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군요. 아버지는 좋은 아들이었지만 어린 우리들의 눈에는 좋은 남편은 아닌 듯 보였거든요. 나중에 크면 딱 아버지와 반대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해놨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이듬해 우린 서울과 가까운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한 끝에 서울의 10대 랭킹 안에 드는 대학으로 입학을 할 수 있었죠. 그것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엄마는 무척이나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아버지는 왠지 씁쓸해 보이셨어요. 제가 오빠보다 공부를 잘하는 걸 영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오빠가 집안의 기둥이니 가장 잘 됐으면 하신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무척이나 섭섭하고 억울했죠. 제가 성별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성별로 차별하는 건 진짜 억울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건 분명히 알았지만 그래도 깊게 깔려버린 아들의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들은 늘 마음을 헛헛하게 만들더군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당연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래서 좀 더 집이 아닌 저희 학교, 친구들 같은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애정을 쏟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며 학생회로도 활동을 했어요. 집에서 등하교를 하면서 과외도 여러 명 해주고 스스리를 쓸 돈을 벌었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가까운 거리가 아니어서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즐겁기만 했어요. 젊으니까 뭘 해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여대생으로서 꿈꾸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보며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대학생 되면 로망처럼 느끼던 것 중 하나인 미팅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건축학과 학생이었어요. 건축학과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지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책만 읽을 것 같이 생긴 외모에 과묵한 스타일의 그 남자는 온갖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섬세하진 않아도 집 앞까지 묵묵하게 데려다주는 사람이었죠. 23 미팅에서 만난 그와 3년 연애를 한 뒤 26의 나이로 종로의 한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의 든든함에 이끌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꽤 좋은 기업에 다녔지만 본인만의 사업을 하겠다며 저에게 내조를 바라더군요. 처음에는 싫긴 했어도 그는 의지만큼이나 사업 수완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어오는 날은 없었어요. 그게 제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책임감도 강하고 거짓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은 너무 지나치게 솔직한 그의 말투나 표현이 굉장히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알았죠. 제가 그렇게 다짐했었던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게 됐단 걸 말이에요. 남편은 아빠처럼 장남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을 모실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계실 어머니가 걱정된다는 말을 반복하는 남편에 결국 제가 어머님을 더 신경 쓰고 가까이서 모셔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과 5분 거리에 어머님을 모셨어요. 어머님은 감기만 걸리셔도 마치 큰 병이라도 걸리신 것처럼 엄살을 부리는 스타일이셔서 제가 모든 걸 도맡아 해드려야 했어요. 거기다가 성격은 얼마나 깔끔하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하셔야 하는 분이셨죠. 밑에 동서가 들어오긴 했지만 동서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몇 번 오질 않았고 가까이 사는 제가 어머님의 모든 일과를 함께 해드려야만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임신을 하고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보필하는 건 저희 숙명과도 같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그래도 함께 사는 것보다는 따로 사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아이고 야야 나 죽겠다 얼른 당장 와. 나 좀 살려다오. 저는 그 전화에 미친 듯이 뛰어가 어머님 댁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어머님이 욕실에서 미끄러지시면서 골반을 다치게 되셨던 거였어요. 제가 정말 어머님을 살린 셈이었죠. 하지만 고맙다는 인사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 사고 이후로 어머님은 고관절을 수술하시게 됐고 거동이 불편하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결국 우리 집과 어머님 집을 합쳐 우린 함께 살게 되었어요. 모든 병원 일정도 어머님의 일상에는 늘 제가 함께 해야 했어요. 그냥 저는 어머님의 다리가 되어드려야 했죠. 이렇게 고단한 일정보다 저를 힘들게 한 건 남편의 말과 태도였습니다. 같이 살면 우리 애들도 봐주실 수 있고 당신한텐 더 좋은 거 아니야? 좋게 생각해. 자식으로서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잖아. 남편의 말이 틀린 것은 없었지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보통 성격도 아닌 어머님을 모실 생각이 아찔했으니까요. 24시간을 붙어 지낼 생각을 하니 갑갑해졌고요. 그래도 불효자보다는 낫고 어머니를 모른 척하는 것보단 잘 모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셔보니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과의 일상을 보낼 일이 거의 없잖아요. 밤 늦게 퇴근을 하고 와서는 주말에는 일이 있다면서 모임을 가고 결혼식을 가고 매주 비웠어요. 그러니 그 긴 시간 어머님과 붙어 있는 건 저와 아들들이었어요. 남편은 말만 하고 어머님과 보낸 시간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러니 어머님이 얼마나 히스테릭하신 분인지 안 겪어봐서 모를 거예요. 남편에게 몇 번 힘들다고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고 과도하게 반응했고 저는 그 이상 어머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 많은 것들을 삭히는 습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몇몇 어머님을 모시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산다며 미안했죠.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를 갔을 때 잠깐 주어지는 시간 동안 사람들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히스테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꽤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님과 남편은 아이만 잘 보면 됐지 무슨 일을 하냐며 저의 취업을 반대하셨고 아이들을 떼놓고 제 고집만 피울 수 없었던 저는 그저 주부로만 거의 반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님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그 흔한 가족여행도 가보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어머님 식사를 챙기러 집으로 부랴부랴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50대가 되었지만 변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맏며느리였고 해야 할 것들은 오직 다 저에게만 쏠려 있었으니까요. 제가 숨통을 튀는 순간은 교회에 가거나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하는 활동들이었어요. 그래도 딱 하나 좋았던 점은 어머님도 기독교였기 때문에 저희 종교에 대해 반대를 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엄마가 당하던 걸 봐왔던 터라 그런 작은 것 하나로 감사했죠. 제 친정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도 감사하게 느꼈으니까요. 요즘 시대에 나 같은 시어머니가 있는 것 같니? 나는 너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잖니? 너는 정말 복 받은 줄 알아라. 어머님은 매번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조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셨거든요. 아니, 많이 어려운 사람이었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만 쉽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서였던 사람은 결국 이혼을 했고 이 집의 며느리는 저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 아래로는 여동생 2명도 있었는데 여동생들은 어머님에게 잘 찾아오질 않았고 모든 어머니의 일과는 저와만 하셨어요. 아가씨들은 어머님을 찾아오길 싫어했죠. 어머님은 딸들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지 말라고 한 거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시곤 했고요. 그리고 제가 딸 같다고 하셨는데 딸과는 완벽히 차별을 하셨어요. 가족 모임을 매번 우리 집에서 했고 그때마다 아가씨들은 단 한 번도 돕질 않았어요. 준비도 치우는 것도 모두 제 역할이었죠. 그런데 제가 만든 음식을 제대로 앉아서 먹어본 기억도 없습니다. 맛있는 거나 좋은 게 있으면 어머님은 당신 친딸부터 챙기셨고 남편은 벌써 먹고 들어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억울했지만 어쩌겠어요. 그때는 대부분 이런 비슷한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요. 왜 할머니가 있으면 애들을 봐주고 그러시잖아요. 어머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너는 너, 나는 나 딱 그런 분이셨죠. 가끔 애들을 잠깐씩 봐주신 날에는 더 끔찍했는데요. 그런 날엔 애들을 봐서 온몸이 아프다면서 저에게 안마를 시키셨고 애들 보는 걸 짜증난다는 듯 말하셨어요. 게다가 애들에게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은 걸 그냥 먹이신다거나 애들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으신 채 사랑 없이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셨거든요. 큰애는 아토피가 심해서 평소 과자나 인스턴트, 밀가루 같은 걸 최대한 먹이면 안 되는데 어머님은 그런 게 어딨냐며 자꾸 먹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몇 번이나 애한테 막 먹이셔서 애가 간지러워 살에서 피가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속이 답답해 죽겠다 싶었죠. 그냥 최대한 어머님과 애들만 있는 시간을 줄이고 피했어요. 애들도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질 않았거든요. 맨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할머니가 싫다면서요. 애들은 왜 우리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 같지 않냐고 말한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부모도 자식도 서로 선택하고 골라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니 저는 그 사이를 잘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수밖에요. 아스팔트에도 꽃은 핀다는 말처럼 그래도 정말 감사할 만큼 저희 2 아들 녀석은 씩씩하고 모난 구석 하나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걸 알아 아주 일찍 철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그냥 먹으라고 해도 괜찮다며 지혜롭게 넘어가는 큰애와 어머님이 부당하게 저를 못살게 굴면 괜히 할머니에게 복수하듯 화를 내주던 둘째까지 마치 딸같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든든한 2 아들은 저희 빛과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점점 사업을 늘려갔고 자동차 관련 사업은 계속해서 수완이 좋았습니다. 자동차 유리 광택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와 정비하는 가게 여러 개를 하며 승승장구하는 남편 덕에 집 대출도 다 갚고 살면서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뭐 죽겠다고 이런 걸 쓰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또 저희 삶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저희 영특한 아이들은 공부나 체육 모두 다 잘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고마운 애들이었죠. 둘째는 모험심이 강했고 첫째가 특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주변 엄마들은 저를 부러워하곤 했는데요. 2살 터울의 아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며 늘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었어요. 잘생긴 데다가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여자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들 둘은 점점 더 저에게 변해갔죠. 유일하게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본다던가 오랜만에 같이 마트장을 보러 가자고 해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해서 안 된다며 이젠 저보다 여자친구가 당연해진 나이들이 됐더라고요. 서운했지만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곧 대학을 가야 하는데 이렇게 이성관계에만 목매다는 것 같은 게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하루는 그러지 말라고도 타일러 봤는데 그 말을 한 이후로는 이젠 뻔히 다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여자친구를 만나더군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첫째는 저에게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둘 사이가 멀어진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도 들고 미안했죠. 그래도 애들의 본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애들을 잘 타일러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어떤지 몇 번이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다 방학 때 호주로 여행을 가는 체험이 있었어요. 저는 애들이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하길 바래서 2 아이를 다 신청해줬죠. 그런데 그 호주 여행은 아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나 봐요.
애들은 다녀오더니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세상과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전혀 다를 테니 그럼 유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유학원에 두 아들을 다 등록해줬어요. 그땐 한창 애들 유학을 보내는 붐 같은 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친구들 중에도 여럿이 유학을 준비했고 이미 간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게 애들 둘은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무척이나 반대하셨지만 이때는 남편이 크게 도움을 줬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어머님은 남편 말에는 껌뻑 죽으시니 남편 말 한마디에 애들은 유학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유학을 가고 나서 애들은 빠르게 적응을 하더군요. 저도 따라갈까 했는데 유학원에서 추천해준 커리큘럼에는 거기 사는 한인 가족네 집에서 사는 편이 애들이 문화에 적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그 가족들과 애들이 처음 가던 때 한 번 만나 인사를 한 적도 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걱정도 없었네요. 호주에는 애들이 정착할 때 한 번 간 것 빼곤 애들이 다 알아서 했어요. 그 이후에도 가고 싶었지만 왠지 애들이 제가 오는 걸 그리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들이 한국에 오는 날만 기다리며 저도 저희 삶을 살았습니다. 애들이 유학을 가고 나니 제 인생은 시집살이와 아내의 역할, 교회를 가는 일 빼고는 하나도 남은 게 없었어요. 제 개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제안을 해서 반찬 가게를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럼 당신이 일할 때 우리 엄마는 어떡하라고?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엎친 데 덮친 것처럼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골프를 다니며 외도 중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게 된 저는 슬프게 울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지만 남편은 당당했어요. 어머님도 그러셨죠?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여자도 잠깐 만날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징징대냐? 남편 여동생의 남편이 바람핀 걸 알게 됐을 때 당장이라도 찾아가 죽일 것처럼 난리를 부리시던 어머님은 온데간데 없이 이번엔 저를 탓하셨습니다. 애들은 유학을 가 있는 상태고 막상 이혼을 하려니 걸리는 것들도 많았어요. 쉽게 이혼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며 그 여자를 정리했고 그렇게 남편의 외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마무리되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 상처까지 나을 수 있겠어요. 저는 더 기도에만 빠져들었죠. 예배를 하며 마음을 치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이 있어 외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전화를 나가서 받는 것도 다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과 산 이후로부터는 남편과 관계도 가지지 않으니 사실 우리가 멀어진 건 꽤 오래된 일이긴 했죠. 삶에 낙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지냈어요. 남편은 미안했는지 제가 하고 싶다던 반찬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떠냐며 사업을 시작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때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 집안에만 있다가는 사람이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집 근처 상가 1층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생 밥만 차리고 음식만 했으니 음식하는 건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첫째가 아토피가 있다 보니 유기농 요리를 하는 게 익숙해 건강식단으로 짠 반찬 가게는 아줌마들 사이에 소문이 나 인기 가게로 급부상하게 됐죠. 그래도 제 일을 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군요. 제 가게는 거의 엄마들의 방앗간이 되었어요. 애들이 학교 가고 남은 시간에 거의 제 가게에서 모여 수다를 떨게 됐죠. 저는 지인들에게 잠시 가게를 맡기고 집에 가서 어머님 밥을 또 챙기고 와서 가게를 보곤 했고요. 어머님은 친구도 한 명 없는 분이셨어요. 노인정을 가보시라고 했고 친구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도 수준 안 맞는 할망구들이랑 뭔 말을 섞어. 난 그런데 절대 안 갈란다. 그러며 내내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TV만 보셨어요. TV가 뜨거울 정도로 켜고 계셨죠. 대인관계가 하나도 없다 보니 어머님은 더 고지식하고 고집이 많은 깐깐한 사람이 되어가셨어요.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집에 요양사를 요청드렸는데요. 요양사가 총 13번이 바뀔 정도로 어머님을 못한다고 뛰쳐나갈 정도였죠. 어머님은 그 요양사 말투 억양이 싫다. 더러운 것 같다. 음식을 지저분하게 만지는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갖은 핑계를 만들어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매일 어머님과 붙어있지 않을 수 있게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매일 요양센터에 죄송하다고 요청하면서 돈을 더 드릴 테니 좀 부탁드린다 쩔쩔매고 그럴래쇼.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가게에서 지인들 사이에서도 시어머니는 유명했어요. 그래서 다 제 사정을 아니까 잠깐씩 가게를 봐주기도 해서 정말 고마웠죠. 우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유용하고 유익한 정보도 나눴죠. 좋은 금융상품이나 소식, 주식 정보도 알 수 있게 됐어요.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쓰는 것과
제가 직접 번 제 돈을 쓰는 것과는 마음이 천지 차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호주에서 미국의 대학을 붙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나 들으면 알 만큼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둘째는 호주에서 호텔을 전공하고 있었고 외국계 호텔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래를 잘 꾸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뿌듯했습니다. 첫째는 미국 금융회사에 취업해 일을 했고 정말 뭐 하나 바랄 게 없다. 이제 애들이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을 꾸리기만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한국 회사 지사로 들어오기로 했다는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무척이나 신나서 그때는 뭐든 행복하게만 보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서 같이 오겠다고 하더군요. 가족들 다 계신 자리에서 말하고 싶다면서요. 아들은 일을 하다 만난 여성이라면서 한 아가씨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집으로 데리고 왔더군요. 그녀의 첫 인상은 기가 막혔죠. 볼에 피어싱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발톱이 보이는 맨발로 인사를 하러 온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 집에 갈 때는 양말을 신고 특히 중요한 자리에는 더 격식을 갖춘 복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의 생각인데 너무도 자유분방한 그 여성의 모습은 저와 남편, 어머님 모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표정을 숨기느라 정말 노력했어요. 그러고선 첫째 아들은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가씨는 여행객이었는데 우연히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고 만난 지 겨우 4개월 됐다고 했죠. 그것도 놀라웠지만 더 이상 우리는 반대를 하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고 했으니까요. 몇 년 만에 드디어 함께 국에서 살 줄 알고 좋아했던 아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모자라 급기에 아빠가 된다니. 놀라운 말들을 한 번에 들으니 체한 것처럼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뭐 아들이 학생도 아니고 순서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인데 축하를 해주는 게 마땅하지만 그 아가씨의 태도나 모습으로 볼 때 바로 축하한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엄마니까 그냥 아들이 한다는 대로 따랐죠. 남편은 결혼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진지하게 묻는데 그 아가씨가 말을 딱 끊고 대답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결혼식은 여자의 로망인 거 아시죠? 저는 절대로 뚱뚱한 상태로 드레스를 입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 낳고 딱 날씬해진 다음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결혼식 올리고 싶어요.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죠. 그 당당한 답변에 남편도 말문이 막힌 걸 처음 봤어요. 결국 둘의 뜻대로 혼인신고만 한 채 둘이 살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아가씨의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 중이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여의도로 직장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아들 직장 근처에서 신혼집을 얻길 바라더군요. 여의도 근처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그래도 아들의 첫 시작을 보란 듯이 좋게 시작해주고 싶어서 그 근처로 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비싸더군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 맞춰보다 보니 좀 저희 집과 가까워졌죠.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를 낳으면 가끔 제가 봐줄 때도 있을 것 같으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떠냐고 아들에게 여러 후보를 보여줬어요. 아들은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런데 수화기 넘어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다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라고? 장난해? 요새 누가 그렇게 살아? 그러기만 해봐. 짜증 섞인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가 밖으로 다 들려왔어요. 민망하더라고요. 아들은 속도 없게 그걸 그대로 저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배신감과 속상함이 밀려왔지만 그래도 꾹 참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정말 며느리는 혼수 하나 밥그릇 하나 사오지 않고 옷만 들어오는 결혼을 하게 해줬어요. 제가 워낙 시집살이를 했어서 늘 다짐했거든요. 내가 며느리가 생기면 난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그러지 않겠다고 그래서 잘해주고 싶었죠. 더 가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임신을 한 며느리에게 뭘 먹이려고라도 하면 바쁘다며 안 만나려고 하더군요. 딱 봐도 피하는 게 보였어요. 그냥 요즘 사람들이 한창 바쁠 때니 그러려니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게다가 며느리는 일을 했으니 아이를 갖고서도 일을 하는 모습을 좋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사느라 그런 거라고 위안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얼굴 한번 보여주질 않더군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날 더 경악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낳았다면서요. 아주 귀여운 딸이라고. 저는 무척이나 기뻤어요. 정말 딸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들은 지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오셨다고 아이를 낳은 지 반나절이 넘어 연락을 했더라고요. 뭐 정신이 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짐을 챙겨 남편과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어딘지 알려달라고 했죠.
그러자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피곤하다네. 조리원 나가면 그때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손녀가 태어난 첫날 사진 한 번 보지 못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며느리가 나오던 날 결제를 해주기 위해 조리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저도 남편도 드디어 손녀를 잠깐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한 30분 있었나? 계산이 끝나자 바로 집으로 간다며 휙 지나쳐 가버리더군요. 그러곤 50일 때까지 남의 손을 타기 싫다며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못 만났습니다. 100일 때 겨우 양가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만났죠. 저는 요즘 사람들이 참 이상한 가치관과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아이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니 감사하다며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날이 갈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저는 반찬을 싸다가 아들 집 앞에 주러 가면 며느리는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했어요. 집 안에 있으면서 말이죠. 꾹 참았습니다. 그게 그들이 편하다면 최대한 그렇게 맞춰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쭉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손녀가 두 돌이 될 때까지 고작 3번 만남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며느리는 안 오고 아들만 손녀를 데리고 왔고요. 손녀의 이름도 처가에서 지어줬고 저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가 아니면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예를 들어 사고 싶은 육아용품이 있거나 무슨 명품 패딩이 있대요. 그걸 입어야 요즘 애들은 더 좋다고 그러더군요. 링크까지 보내주는데 어떻게 안 사줄 수가 있겠어요. 바로 돈을 입금했죠. 사라면서요. 남편한테 말해봐도 유난이라고만 하고 어머님에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희 지인들 뿐이었죠. 그날도 제 가게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빨리 할머니가 된 편이라 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하게 지냈던 한 언니가 손주를 낳게 되면서 저와 비슷한 처지가 됐죠. 그 언니네 집은 더했어요. 무슨 며느리가 결혼식 이후로는 시댁이랑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못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시댁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겪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화가 나고 답답했죠. 아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출장 중이라더군요. 그런데 제 매실장 아찌를 먹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또 한마디 해야겠다는 마음도 까먹어버렸어요. 엄마 마음이 참 바보 같은 게 그 말에 또 저는 부랴부랴 반찬을 싸서 아들네 집을 가기로 합니다. 다 준비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녁 안 차리고 어딜 가냐면서요. 분명히 제가 점심때 전화 드렸는데 생각 없으시다고 바나나 하나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 마음이 바뀌셨는지 당장 저녁을 차리라고 전화를 거셨더군요. 후다닥 집으로 향해 어머님 저녁을 차리고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며느리는 문만 열어주고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울분이 목젖까지 밀려오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화가 났어요. 나는 어릴 때도 딸이라 차별을 받았는데 결혼을 해도 며느리라 식모처럼 살았고 쭉 아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60대가 넘은 지금도 결국 며느리 눈치까지 보고 있는 제 신세가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람 인생이 그래도 뭐 하나는 좋아져야 하잖아요. 화가 확 올라오더군요. 열이 받아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나온 건 며느리와 웬 낯선 남자였어요. 그것도 팔짱을 끼고 아주 다정한 모습이었죠. 두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애는 어딨고 너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뭐야, 아직 안 가셨어요? 뻔뻔한 말로 제가 왜 안 갔냐고부터 묻더라고요. 애는 이미 잠들었다면서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비속어로 소위 말해 빡친다고 표현하죠. 진짜 제가 딱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정말 마음속이 활활 불이 타 오르는 것처럼 뜨겁고 속이 미스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내연남이었고 그것도 제 손녀가 있는 제 아들과 살라고 제가 사준 집에서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해주는 음식을 먹으며 제 온갖 지원을 받으면서도 힘들다고 짜증만 냈던 며느리가 하다하다 바람까지 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당장이라도 머리채라도 잡아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할 수는 없겠더군요. 그 와중에도 아들이 상처받을 얼굴부터 떠올랐으니까요. 집에 가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소식을 알게 됐던 순간보다 더 깊은 슬픔이었어요. 그건 정말 안 겪어보시면 모를 정도의 슬픔과 절망스러움이더군요. 아들에게 오랜만에 점심을 먹자고 말하며 아들 회사로 찾아가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둘도 아니고 손녀까지 있는 일이니 말이죠. 아들은 제 말을 들으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없이 든든하기만 했던 아들이 꺼이꺼이 울며 말했어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맘먹겠어요. 죄송해요. 거의 10년 만에 아들의 아이같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저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혹시나 금방정을 붙이는 제 성격상 며느리에게 정이라도 생길까봐 더 안 만나게 했던 거였어요. 며느리가 그런 성격임을 진작에 알고 있었고 아이가 좀 크면 이혼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걸 다 듣고 나니 아들은 여전히 제 생각을 해주는 건 변함없다는 걸 그 진심을 알겠더군요. 그 잘난 머리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결국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60이 넘어 인생 위반을 10년 넘게 살아보니 참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한 만큼 꼭 돌아오는 것도 나쁜 놈들이라고 해서 드라마처럼 천벌을 받는 일도 없다는 것도 알았죠.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말이 어쩌면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지만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당연해졌으니까요. 지금 아들은 며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싫은 그 여자와 소송 중에 있고 손녀 양육은 아들과 제가 하고 있어요. 다행히 아들이 꽤 오랜 기간 증거를 모아와서 외도는 증명이 된 상태인데 상대방 측에서 죽어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쁜지도 모르고 사는 게 가장 나쁜 점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아들도 모두에게 좋은 날들이 그래도 찾아오긴 하겠죠. 제 긴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각자 다양한 방식과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사연자님이 여태껏 옳다고 믿고 오신 걸음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대단하셨다고 생각해요. 무척이나 힘드셨겠지만 모든 선택이 옳았을 거라고 지지해드리고 싶네요. 어려움은 사람을 만들고 편안함은 사람을 망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가진 어려움을 겪은 사연자님의 삶은 어쩌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을 만들어준 자양분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사연자님의 삶은 분명 누구보다 반짝이게 빛나게 될 것 같아요. 위로튜브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조금 넘었고 현재 경기도 수원에서 살고 있어요. 내년에 초등학교를 가는 아들을 한 명 두고 있고요. 총 6년간의 결혼 생활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쭉 서울 잠실에 살다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가? 그렇게 여기며 한동안은 남편과 살았던 곳에서 쭉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죠. 이혼을 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왜 이혼이나 이런 걸 겪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아 떠나고 새롭게 시작하는지 점점 더 알게 되더군요. 그런 감정은 정말 살면서 느껴보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엔 저와 아들의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예요. 제 인생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더 이상 이 더러운 놈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지 말고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 아직도 깜짝 놀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고 은근 제 탓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남자는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 하나 없이 완벽한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더 소름 끼치죠.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가 뭘 알게 된 건지 진실의 민낯을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 담당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우린 서로 다른 회사를 다니며 업무차 각각 회사의 대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대표하는 담당자로서 어색한 명함을 주고받으며 첫 인사를 나눴고 회사 앞 카페에서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죠. 그가 들어오는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들어온 그 남자는 185cm의 넓은 어깨, 딱 맞는 네이비색 수트가 핏하게 잘 맞는 다부진 체격, 딱 압도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전으로 센스 있는 모양의 넥타이를 맨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심장이 마구 뛰는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스타일의 지루한 아빠 정장만 입고 다니던 직장 선배들의 스타일과 너무도 다른 멋있고 다부진 그의 모습은 거의 저희 이상형에 가까웠죠. 아침은 드셨어요? 어떤 음료 드시겠어요? 따뜻한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시원한 걸 더 선호하세요? 그 남자는 초승달처럼 입꼬리를 싹 올라가게 웃더군요. 그러자 차갑게만 보였던 남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귀엽고 따뜻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첫 만남에 분명 그에게 반한 것 같았죠.
그는 저에게 어떤 음료를 좋아하는지 질문하며 최대한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지만 예의가 있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처음 만난 사람도 금세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피곤하시죠? 우리 이쯤하고 밥 먹고 할까요? 아직 보고서 쓸 분량이 많이 남았는데. 괜찮아요. 제가 일에 문제없게 할게요. 우리 오늘은 맛있는 거 먹을래요? 뭐 좋아하세요? 그와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정말 하기 싫던 출근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던 업무 매일함도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함께 리포트를 작성하고 업무를 하는 과정마저도 일종의 데이트처럼 두근거리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보다 4살 많은 그 남자는 일할 때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편이라 업무를 함께하며 그의 능력은 더 빛이 났습니다. 잘하는 사람과 하다 보니 모든 일을 수월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과정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그런지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한 프로젝트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죠. 성격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업무적인 능력도 탁월한 그 사람의 모습이 그때는 더할 나위 없이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는 시간 관리를 무슨 기계처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시계를 10분 전으로 맞춰놓고 늘 늦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참 많은 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파요? 약은 먹었어요? 여기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 시럽 한번 추가 맞죠? 아프지 말고 먹고 힘내세요. 겪어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남편은 딱 그런 남자였어요. 누구든지 더 오랜 시간을 있어보면 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남자였죠. 함께한 프로젝트가 성과가 좋다 보니 양측 회사 관련된 직원들끼리 축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하며 진솔한 이야기도 나눴죠. 그간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어도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된 기회가 처음이었어요. 왜 남자는 술이 취한 모습을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술 마신 후에 매너도 완벽하더군요. 더 안 좋은 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 둘이 좀 더 솔직해지고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뻐서 소리를 질렀고 저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사실 나도 처음부터 당신이 마음에 들었다고 마음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흔한 밀당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 하나 없이 바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참 잘 맞았던 게 둘 다 빙빙 돌려 말하는 걸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성격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남자였죠. 외모적으로도 제 스타일인데 성격과 생각하는 가치관까지 완벽하게 일치해서 결혼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저에게 이런 남자면 결혼이란 걸 해도 즐겁겠구나 싶은 마음이 싹트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평일에는 각자의 회사에서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며 시간이 맞을 때 데이트를 했고 일과 사랑의 완벽한 균형을 채워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걸 지겨워하는 저와는 달리 매사에 열정적이고 목표를 향해 흐들림 없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결국 다른 회사의 좋은 조건을 제안받으며 이직을 하게 됐고 열심히 하는 만큼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묻고 싶었어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이 궁금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모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말하곤 했어요. 정말 그의 말처럼 우리가 만나는 기간에 따라 비례해 높아지는 그의 연봉은 마치 우리의 단단하고 풍족한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저희 커플을 보면서 하늘이 내린 천생연분이라고 표현하곤 했어요. 남편의 조금 특이한 직업은 독립적인 제 성격에 완벽하리만큼 알맞은 직업이었죠.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다양한 기업과 국가에서 함께 신제품을 출시하고 협력을 하고 개발 등을 하는 복잡한 성격의 업무였어요. 그래서 짧게는 일주일이나 몇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씩도 걸려 데이트를 하곤 했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해외 출장을 더 많이 가게 됐고 우리는 이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됐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어쩌다 한 번씩 만나 데이트를 하는 것이 매일 보는 것보다 더 애틋하고 서로의 단점을 볼 시간이 줄어들어 좋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참 특이하다고 하면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어떤 사이든지 붙어 있어야 미운 점도 더 많이 보이고 싸울 거리들을 찾게 되니까요. 우리는 대부분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분명히 서운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들도 시차를 두고 말하다 보니 서운했던 걸 말할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도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린 서로 다른 연인들에 비해 현저하게 다툴 일도 없었죠.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툴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까 연애를 할 때 충분히 싸우는 게 저는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피 터지게 싸우고 또 화해도 해봐야 그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럴 기회를 놓쳤던 게 아닐까 싶어요. 저와 남편의 경우 싸움과 갈등이 없다 보니 막상 그런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그게 행복한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이, 그게 더 사랑하는 평탄하고 안전한 게 사랑이고 행복이라 느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그렇게 몰랐던 거죠. 아무튼 그 남자는 마치 저라는 사람에게 딱 맞는 퍼즐 조각을 찾은 것처럼 저에게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출장은 계속되었고, 그가 출장을 간 기간 동안 저는 저 혼자만의 취미 생활도 즐기며 생산적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해보고 싶던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혹은 혼자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갈 수도 있었죠. 보통 남자들은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사람은 저를 잘 믿어주고 존중해줬어요. 당연히 혼자 있는 것보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행복했죠. 혼자 있다가 그와 만나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함께여서 더 즐거웠죠. 우린 둘이서야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모조리 찾아 나섰어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처럼 서로 짝을 이뤄 마주보며 운동을 했어요. 건전한 취미들을 갖고 맛있는 걸 찾아다니면서 먹고 서로의 반응이나 의견을 나누며 연애하는 기간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무한 경쟁사회를 살아가다가 딱 그와 보내는 시간만큼은 마치 저라는 사람에게 주는 휴식과도 같은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이와 눈을 마주보고 있을 때면 둘이기 때문에 더 행복했고, 각박한 세상 속에 그래도 이 사람은 온전히 내 편이구나, 그런 기분에 안심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와 마주보고 운동을 하고 있을 때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이렇게 나를 마주봐주고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하게 됐죠. 그와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벚꽃이 아주 만개했던 따뜻한 봄날, 우린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아주 예쁜 야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앉을 자리도 없이 서서 결혼식을 봐야 할 정도였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고 평판이 좋아 더 그런 편이었죠. 시부모님도 어디 하나 단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을 지키시는 분들이었어요. 예의를 지키시려고 하는 게 느껴졌죠. 그래서 저도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이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 남자를 저의 친정에서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특히나 아버지는 공군을 나오셨는데 남편이 아버지와 같은 공군 소속 부대를 전역한 인연을 알고 아버지는 사위에게 깊은 연대감을 느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후 남편 회사가 가까운 잠실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은 평범했지만 알뜰살뜰하게 저축을 잘한 남편과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대출 몇 천 없이 잠실에 집을 매매로 살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좋은 매물을 싸게 잘 구할 수 있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한 그 남자와 저는 결혼 후 더 행복한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결혼 후 2년 만에 아이가 생겼고 4kg가 다 되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출산일보다 조금 일찍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갑작스런 일정에 출장 중이었던 남편은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숨도 자지 않고 저의 곁을 지켰습니다. 든든한 남편에게 감동스러웠어요. 남편은 고생했다고 저를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퉁퉁 부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죠. 그렇게 그 남자는 정말 단점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할 것 같던 저희 인생에도 결국 허들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결혼을 해서 지내는 총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가 남편과 함께 아이와 지낸 시간을 합치면 정말 얼마 되지 않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부재가 슬슬 지치고 힘겨워 간다는 걸 인정해야 할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히 영업 분야의 특성상 하는 만큼 성과만큼 성과급이 나왔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만큼 함께 사는 문제도 크더군요. 저 혼자만 있을 때는 못 느꼈던 아빠의 남편의 빈자리를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아이가 4살이 지나니까 남자아이를 제 힘으로 당해내는 게 너무 어렵고 버거워져만 갔어요. 남편에게 말을 해보고 도움을 요청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가족들을 위해 조금만 참으라고 할 뿐이었어요. 남편의 출장은 끝이 없었고 저는 지쳐가고 있었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였어요. 그에 비해 저는 정말 작고 아담한 편이고요. 33반 정도 사이즈에 발도 210을 신어요. 상당히 왜소한 편에 가깝죠. 사람들은 저에게 어떻게 그 다리로 걸어다니냐고 할 정도로 뼈대 자체가 얇아요. 그런데 아들은 남편을 닮은 피지컬로 태어나 또래보다 항상 1등으로 큰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을 제 힘과 체력으로 당해내는 게 어려워지는 게 어쩌고 보면 당연한 거였죠. 저도 운동도 해보고 그랬지만
유전적으로 태어나길 그냥 태생이 이렇게 정해져서 태어난 것 같아요. 저는 외탁을 해서 외가 체형 그대로 닮아 태어났어요. 친가에는 종종 큰 형제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185cm를 넘을 정도의 큰 키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왜소한 체형이 컴플렉스였나 봐요. 제가 남편에게 끌렸던 이유 중 하나가 남편의 그 큰 피지컬 때문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도 가질 수 없는 거니까요. 아들은 점점 커가고 몸으로 놀아주는 걸 좋아하고 특히나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보통의 엄마보다 훨씬 더 작은 엄마라니 늘 아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담한 외모 탓에 오해도 많았어요. 사람들은 제 첫인상을 보고 무슨 애교를 장착하고 있을 것처럼 귀여울 스타일이지 않을까 예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정반대의 성격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질투도 샘도 별로 없던 아이에 가까웠으니까요. 요즘엔 이런 걸 남들 신경 안 쓰고 내 갈 길만 간다고 해서 마이웨이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생긴 것 같지 않다라던가 첫인상과 전혀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애교가 많고 귀여운 스타일들의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게 느껴져요. 저는 사람들의 편견을 깨는 또 다른 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인간관계예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에 그렇게 집착하거나 질투하고 그런 편이 아니에요. 그냥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겠지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남들을 평가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는 아예 하질 않아요. 해봤자 유튜브, 라디오가 전부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건 꽤 흥미롭지만 제 이야기를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지 왜 가끔 매 시간을 붙어있는 연인들이나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전부 다 카톡으로 이야기하고 사진 찍어 전달하고 인증샷을 찍어 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왜 계속 내 일상을 보고해야 하는지, 왜 알려줘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거든요. 그게 그 사이나 그 사람 스스로에게 어떤 도움이 가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엄마가 되니 왜 사진첩에 아이 사진이 가득 있는지 알겠더군요. 그렇게 인증샷을 이해 못하던 제가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 인증샷을 찍고 아이 이름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있기도 한데 여기 엄마들 사이에는 필수로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잠실서 엄마들과 어울리려면 엄청난 학구열을 가진 엄마들 사이에서도 잘 지내야 하고 그들끼리 정보 교류를 위해 약간의 성격과 성향도 맞춰줘야 해요. 또 다른 사회생활의 시작인 셈이죠. 제 성격에 맞지 않아서 참 피곤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해야 하니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어울리고 싶어하는 친한 친구들의 엄마들은 다 그런 성향이었으니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정말 못할 게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6개월 차부터는 회사도 그만둬서 저는 온전히 아이를 육아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모든 일상이 돌아갔어요. 아이 친구의 엄마들과는 학원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다양한 활동, 키즈카페 등을 함께 다니며 어울렸어요. 그런데 가족끼리 함께 가는 캠핑만 참여할 수가 없었죠. 우리만 아빠 없이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이에게 우리도 돈이 들거나 하는 건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아빠라는 빈자리는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딱 그 무렵 아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축구를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뭐가 문제냐며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축구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데 축구는 총 3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라이딩을 하는 건 무리가 없었지만 축구를 하고 나서도 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 때문에 약한 저희 체력은 점점 한계가 오고 있었죠. 아들이 그렇게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고 태권도나 수영을 배웠지만 그래도 아이의 체력은 정말 무한 충전이 되더군요. 그렇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버겁다 생각하고 있을 무렵 저에게도 기회가 온 것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모두에게 불행한 시간이었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기회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게 되면서 남편의 해외 출장은 모두 다 멈춰졌고 회사로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로 전환되게 되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연애부터 결혼까지 처음으로 남편과 그 오랜 시간을 붙어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남편이 떡하니 있으니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건 기분 좋은 낯선 설레임 같은 거였습니다. 남편이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아이를 등원시키고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이 먹을 간식을 가져다 주며 그래도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게 좋았거든요. 남편은 집에서도 화상통하며 전화며 아주 바쁜 업무 시간들을 보냈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저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도 생각나고 여전히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시기를 가장 좋아하는 건 아들이었어요. 집에 오면 늘 아빠가 있다는 걸 아이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서도 아빠가 집에 와서 함께 있다며 자랑을 했으니까요. 신혼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고 그런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많이 예민했어요.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던 일들에 모두 제약이 생겨 짜증나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예민한 것 같아 속상하고 서운하긴 했죠. 남편은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가끔 보면 참 철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집에 있는 게 좋아? 이게 좋은 게 아니야. 남자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지. 틀린 말 하나 없는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억누르며 그렇게 몇 달 남편의 재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함께 분리수거도 하고 집 앞에 나가 밥도 주기적으로 먹으며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된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이제부터 좀 쉬어. 주말에 말이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나도 다 알아. 이제 내가 애 데리고 주말마다 나가서 뭐든 할 테니까 주말엔 당신만의 시간을 가져. 이제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 선물로 당신에게 꼭 이런 날을 선물해주고 싶었어. 고마워요, 정말. 난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말에 감동해서 그를 꽉 껴안았어요. 무심하고 저를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만 같은 남편이 미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동안 저런 생각을 해줬다는 게 감동이었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축구 아카데미를 주말에 몰아서 하는 수업으로 바꾸고 저에게 좀 더 편한 날들을 선사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남편의 변화에 너무나도 신나고 자랑스러워 아이 친구들 엄마 모임에 나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 엄마들은 저를 부러워하고 난리가 났죠. 매 주말마다? 그럼 이제 평일에 축구 수업 안 와? 불공평해, 정말. 우리 남편은 뭐 하나 몰라. 그들의 부러움에 어깨가 으쓱해졌죠. 남편이 아이와 나간 첫 주말, 저에게도 정말 몇 년 만에 혼자만의 자유로운 주말이 펼쳐졌습니다. 쇼핑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생기와 활력을 찾았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남편과 아들은 축구 수업을,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일상을 보내는 주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도 이제는 주말에 아빠와 나가는 게 익숙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로망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듯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나간 지 7주차가 되던 주말, 여유롭게 노래를 들으며 집을 치우고 있었는데 아이의 수업 준비물을 두고 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오늘 테스트가 있는 날이라 꼭 필요했거든요. 이상하게 남편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는 거예요. 평소에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 바로 받던 사람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바로 차키를 챙겨 아이 준비물과 함께 축구 교실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축구 교실에 도착해 남편을 찾으려는데 아무리 봐도 학부모 대기 공간에 남편이 보이질 않았어요. 선생님을 찾아 준비물을 주려고 기다렸죠. 그러고 얼른 준비물을 건넸습니다. 아이 아빠는 잠깐 어디 갔나 봐요? 네? 아버지는 라이딩만 해주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려는데 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여기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전화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날은 모처럼 밖에서 3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미처 끝내지 못한 게 깨름직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오랜만에 출근을 했고 아들이 감기에 걸려 그날은 유치원을 쉬게 되었는데요. 그날 예기치 못한 사실을 듣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이와 둘이서 뭐라고 집에서 놀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가 이상하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떼를 쓰는 거예요. 이제는 화장실에 혼자 간 지도 꽤 됐고 이럴 리가 없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땡깡을 부리고 심지어 울먹이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애가 아파서 오늘 이러다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며 그래도 혼자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줬죠. 바로 거실에서 몇 걸음만 가면 되니까요. 그러자 아이는 싫어요. 못해요, 엄마. 혼자 가는 거 너무 무서웠단 말이에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그 장난기 가득한 아이가 슬프고 무서워 보이는 표정으로 이야기하니 엄마의 촉으로 이건 단순히 땡깡이 아니라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제가 괜찮다고 이야기해보라고 하자 머뭇거리던 아이는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된다고 비밀이라고 했는데 아빠가 나 맨날 혼자 뒀어. 나 무서웠어요.
아빠는 맨날 바빠요? 나 그냥 엄마랑 같이 축구 다니면 안 돼요? 아이에게 들은 말들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대답이었어요. 아빠가 주말마다 데려다 주고 맨날 사라진다는 진실을 알게 됐죠.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는 원래 보호자가 같이 가주거나 하거든요. 축구 연습하는 곳과 화장실은 꽤 멀리 있어서 위험한 일이 생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없어서 아이 혼자서 몇 번이나 혼자 화장실을 가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걸 엄마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말하게 되면 다시는 축구를 하러 못 올 수도 있다고 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정리되질 않았어요. 저는 우선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아이 낮잠을 재우면서 곰곰이 생각을 되짚어봤죠. 얼마 전에 선생님을 만났을 때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왠지 그날만이 아니라 매번 그랬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거든요. 축구 교실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여쭤봤습니다. 역시 제 생각은 맞아들었고 남편은 첫 수업 이외로는 늘 자리를 비우고 아이가 끝날 때 맞춰 데리러 온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만의 시간이라며 행복해했고 또 남편에게는 아이와 내내 시간을 보내주는 줄 알고 고마워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미안하고 참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남편의 성격상 그 시간에 뭘 했든 여러 가지의 답변을 늘어놓을 것 같았어요. 저는 정확히 남편이 그 시간에 뭘 했던 건지 어디서 있던 건지 확실하게 알아낸 뒤 추궁하는 게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온 날 아이를 다 재우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분리수거를 하고 온다는 핑계로 몰래 남편 차키를 빼서 남편 차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검색하고 블랙박스를 뒤졌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깨끗했고 블랙박스는 2일씩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군요. 답답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차를 좀 더 뒤져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어요. 제가 오해를 한 건가 싶었죠. 구석구석 뒤지다가 의자 밑에 떨어진 라이터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벤더라고 쓰여진 싸구려 라이터를 보는데 느낌이 싸했어요. 사진을 찍어두고 다시 라이터를 제자리에 두고 집으로 올라갔죠. 그날 밤 누워서 머릿속에는 내내 라벤더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라이터라니 말이 안 됐어요. 남편은 담배는 냄새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라이터가 나올 일이 뭐가 있는 건지 그것도 운전석에서 말이죠. 남편은 고급 외제차를 몰았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서 발렛을 맡기거나 대리운전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운전했을 리는 없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라이터가 나왔다니 분명 이상한 일이었죠. 검색창에 라벤더를 검색해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꽃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도저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느낌만 있고 물증도 없이 답답했죠.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혼자만의 외로운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손에서 휴대폰을 떼어 놓질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전화를 받아 업무를 하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자는 틈을 타 남편의 전화기를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총 2대의 스마트폰을 사용했어요. 업무용과 개인용 2가지였죠. 그런데 2가지를 다 봐도 업무에 관련된 거래처로 보이는 이름들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대표님, 이사님 같은 이름들 뿐이었고 그 기업을 검색해봤는데 실제로 있는 곳들이라 별 이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마음으로 며칠이 지나고 혼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심부름 센터를 가볼까 곧 있으면 또 주말이 되는데 아이가 주말에 또 혼자서 있을 생각을 하니 치가 떨려왔어요. 남편에게는 이번 주말에는 아이가 아프니 쉬자고 제안을 했죠. 남편이 하는 행동은 전혀 이상하거나 의심스러운 것 없었어요. 남편이 잠이 들면 수시로 휴대폰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고요. 아무리 뒤져도 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정말 오해를 한 건가, 오바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남편에게 물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싸한 기분이 들어서 의심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정확하게 모든 걸 아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그 주말은 지나갔고 코로나 끝물이라 남편은 이제 주기적으로 3일은 회사에 출근을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차라리 기회가 아닐까 싶었죠. 남편과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제가 하는 행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이를 등원시키고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서 바로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샅샅이 뒤졌는데 이상하리만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있더군요. 평소에 그가 자주 사용할 만한 비밀번호를 쳐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초조했어요. 제발. 기도를 하고
마지막 한 번을 쳤을 때 기가 막히게 로그인이 됐어요. 로그인을 하고서 켜진 컴퓨터에도 역시 일에 관련된 폴더뿐이었어요. 바탕화면에는 그의 거래처에 대한 폴더명만 가득했죠. 인터넷 창을 켰어요. 메일함을 보고 싶었죠. 그의 카드 내역이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각자 카드를 쓰고 관리하기 때문에 내역은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이 도왔는지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카드사를 검색해 빠르게 메일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모든 명세서를 메일로 받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명세서를 쭉 읽어보는데 대부분 생활비 혹은 주유소와 음식점 이름들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오해를 했나 보다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명세서를 촬영해두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컴퓨터를 끄고 모두가 집에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에게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오해한 것 같은 마음에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아주 신경을 써서 차렸어요. 남편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며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쳤죠. 식사 후 남편은 씻으러 가고 저는 설거지를 마친 후 남편이 입은 옷을 빨기 위해 들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 화장품 냄새가 짙게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신경이 너무 과민해졌나 싶어 그냥 빨래를 돌리고 아이를 재운 뒤 저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아이 하원을 하고 아이와 오랜만에 산책을 하면서 귀여운 아이 사진을 찍어주고 우리 둘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업무차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와 바로 씻고 잠이 들었더군요. 혼자 아이를 재우고 드디어 저도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찍은 아이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사진을 고르려고 하다가 문득 남편 명세서를 찍어둔 사진을 다시 보게 됐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카드를 사용한 내용만 궁금해했지 날짜를 보질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분명히 아이 축구를 하고 있어야 하는 시간에 매주 음식점에서 20만 원씩 결제가 됐다는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마구 쿵쾅거렸죠. 시간을 보니 정확했어요. 아이가 축구를 할 시간이었었습니다. 조용히 서재로 가서 다시 이메일을 켰습니다. 그러고 내역에 있는 음식점이 어딘지 알아야 했어요. 남편 휴대폰을 인증을 하며 자세한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그 장소를 바로 쳐봤어요. 그 장소는 축구 교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지만 술집들이 즐비한 그런 곳이었거든요. 주말 낮에 그런 곳에서 왜 20만 원씩이나 비슷한 시간에 매번 결제를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자 그런 생각만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두 남자를 보내고 차를 타고 바로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드디어 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음식점 이름이었는데 도착하고 나니 거기에 라벤더라는 작은 간판이 쓰여 있었어요. 그 라벤더가 여기였다니 분명히 평범한 음식점으로 보이지는 진실이 무서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려고 해봤는데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어서 편의점을 찾았는데요. 심상치 않은 제 상태를 본 주인 아주머니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저 라벤더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딱 이름 보면 몰라? 아가씨들 있는 데잖아. 아마 오늘은 닫는 날일걸? 낮은 주말에만 여는 것 같던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악은 바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최악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컴퓨터를 켜고 모든 폴더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말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보고야 만 겁니다. 범죄를 목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동, 무슨 사장님이라고 되어 있던 곳은 모두 이런 퇴폐업소였나 보더군요. 그는 그런 곳을 간 것도 간 거지만 몰래 촬영까지 해서 그걸 모아두고 있었더군요. 버젓이 집 컴퓨터에 저장을 할 정도로 대담했고요. 그 끔찍한 사진은 거의 트로피처럼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차에서도 그런 아가씨를 불렀나 봐요. 차 안 사진도 있었어요. 거기서 라이터를 흘렸나 보다 싶었죠. 남편과 리스도 아니고 우리 사이도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 도대체 그가 언제부터 이런 짓을 했는지 끔찍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더는 이 더러운 놈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범죄자니까요. 도대체 제가 사랑한 남자가 누구인지 뭐가 진짜 얼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몰카범으로요. 그리고 불법 영상물 소지죄로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남편의 짐을 싹 캐리어에 쌓으려는데 캐리어에서 수첩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 안에는 더 기가 막히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간 출장을 간다고 했던 이 남자는 매번 출장에서 그런 짓들을 해왔고 그런 곳에 갈 때마다 한 줄 평처럼 느낌과 점수를 적어두었더군요. 그것도 저와 결혼을 시작했을 때부터 적혀 있는 걸 보니 그 전부터도 그런 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을 제 인생에서 딱 잘라버렸습니다. 아이에겐 잘 설명을 해야지 생각했죠. 우선 이 더러운 놈과 아이를 한 공간에 둘 수 없었으니까요. 얼마 뒤 변호사와 함께 남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더러운 새끼. 어떻게 그래? 어떻게? 도대체 왜 그랬니? 너가 인간이야? 너 우리 애기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그건 그냥 내 취미 생활이야. 내가 외도를 했냐? 아니면 너한테 돈을 안 가져다 줬냐? 도대체 뭐가 문젠데? 나 위하는 척 네가 대신 축구 교실 간다고 한 것도 다 그 짓 하려고 그런 거였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왜 그랬어 왜? 내가 네 사진 찍었어. 누구한테도 피해 끼친 거 없잖아. 어차피 그런 일 하는 여자들 영상인데 뭐 어때? 그리고 애도 시간 맞춰 데리러 갔잖아. 도대체 뭐가 문젠데? 그놈과 대화를 하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무척이나 마음 아프고 수치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었죠. 시댁에서는 저에게 그래도 애는 보여줘야 하지 않냐며 말하셨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애가 상처를 받으면 그건 어떡해요. 아이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경찰이 오가긴 했어도 아주 조용히 처리했기 때문에 가족 빼고는 이혼의 정확한 이유는 다들 알지 못했어요. 친구 엄마들 사이에 무성한 소문만 돌았죠. 대부분 떨어져 살았던 것 때문에 마음이 변했다 정도로 짐작하는 듯했어요.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뭐든 진실보다는 나은 거짓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우리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잘 사는 것만이 그를 위한 복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이기적인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아들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너네 아빠는 이제 없어? 이제 너는 가족 여행 못 가겠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아기 없이 한 말일 수 있겠지만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왔겠죠.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이가 결정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제 아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나쁜 전남편에게 더 분노심만 가득해졌죠. 그래서 결국 새롭게 시작하고 싶단 마음으로 이렇게 이사를 결정했고 잠시를 떠나 연고가 하나도 없는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수원에는 유명한 축구 교실도 있었고 아이와 살기 좋은 환경이었는데다가 무엇보다 우리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수원살이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새로 적응해야 하는 게 참 많아 아직 어렵고 어색하긴 해요. 그래도 뭐든지 잠실보다는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좀 어려워도 당연히 이겨내야겠죠. 저는 엄마니까요. 강하게 이겨내야죠. 결국 그 망할 놈을 선택했던 것도 저고 그 남자를 잘못 본 것도 제 선택에서 비롯된 거니까요. 완벽한 줄 알았던 그 남자의 진실을 알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게 달라 보이네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아니 너무 좋아 보이면 한 번쯤은 의심하시라고 꼭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도요. 세상엔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걸 아셔야 해요. 지금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 중이고 저는 위자료도 많이 받았고 애와 먹고 살 만큼 재산도 있어요. 저는 당분간 아이와의 생활에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체력적으로 떨어지지 않으려 더 노력할 거고요. 이젠 아이와 저 둘뿐이니까요. 그러면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되찾을 거예요. 그 더러운 오물 같은 인간 하나 때문에 제 보물 같은 아이와 제 인생까지 오물이 묻을 순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저 잘 알 수 있겠죠? 싱글맘은 솔직히 아직은 많이 무섭고 겁이 나요. 세상의 균형이 갑자기 맞지 않아 진 아이에게 상처 가득한 이혼녀로 전락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에요. 특히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찾을 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그리고 몇 살쯤 이 진실을 알려줘야 할지도 아직은 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 이건 확실히 알아요. 제가 분명히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거요. 이번에는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저에게도, 저의 하나뿐인 아이의 인생에서도 아이가 나중에 제 마음을, 제 입장을 이해해주는 날이 오겠죠?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젠 저도 저희 행복을 당당하게 두드려 볼게요. 사연자님, 오늘 사연자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화가 나는 걸 저도 겨우 참았습니다. 그 진실을 아신 날 얼마나 소름 돋고 끔찍하셨을까. 그 감정에 이입이 돼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저였다면 의심이 처음 들었던 때부터
사연자님처럼 침착하게 한 단계씩 알아보고 행동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 그랬을 테죠. 가장 무서운 건 만약에 그때 감정적으로 행동하셨다면 모든 증거나 정보를 지우고 그 진짜 모습을 평생 모른 채 살아야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걸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아마 그렇게 하신 많은 행동 안에서는 상대방을 믿고 싶어서 혹은 정말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사람은 물속에 비친 물체와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물속에 비친 물체는 눈앞에 보이지만 손으로 잡을 수는 없듯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겉에서만 보고선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많은 걱정과 고민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진실을 가리켜주는 가장 위대한 증인이라고 해요.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연자님의 진정한 마음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될 거라고 전하고 싶네요. 시간은 모든 이해의 열쇠거든요. 사연자님은 충분히 용감했어요. 지금을 사세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위로튜브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